엄마 할머니가 벌인 일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이걸 막는 게 먼저예요. 그날 저녁, 선호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정년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이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이 떠져 있죠. 시어머니 이말자의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 때문입니다. 휠체어가 바닥을 긁는 소리, 이불을 뒤척이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중얼거리는 목소리까지. 정연은 조용히 일어나 말자의 방문을 살짝 열어봅니다. 78세의 시어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연은 알고 있습니다. 말자가 진짜로 깊이 잠들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어머니, 일어나세요. 아침 드셔야죠. 정연의 목소리에 말자는 천천히 눈을 뜹니다. 잠시 정연을 바라보다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양 고개를 갸웃거리죠. 당신 누구세요? 여기가 어디죠? 같은 질문입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정연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는 그 질문 말이죠. 정연은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저는 정연이에요, 어머니. 며느리죠, 여기는 우리 집이고요. 말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 표정 속에는 여전히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죠. 정연은 말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며 속으로 한숨을 쉽니다. 남편은 해외 파견을 나간 지 벌써 6개월째, 연락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옵니다. 유일한 의지는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아들 선우뿐이죠. 이젠 내가 우리 집의 기둥인가. 이 나이에 또 부모 노릇을 할 줄이야. 정연의 마음속 독백이 끝나기도 전에 말자가 갑자기 말을 걸어옵니다. 그 땅 얘기 들었어요? 아직 안 팔렸다던데? 무슨 땅이요, 어머니? 아, 그게. 말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에요. 착각했나 봐요. 하지만 정연은 이상함을 느낍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말자치고는 너무 또렷한 목소리였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정연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말자가 밤중에 집을 나가는 일이 가끔 있거든요. 처음엔 치매 증상의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말자는 항상 제 시간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길을 잃거나 헤매는 일도 없고요. 저녁 식사 시간 선우가 집에 돌아옵니다. 25살의 아들은 요즘 경찰 시험 준비로 늘 피곤해 보이지만 할머니에게만은 늘 다정합니다. 할머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선우구나. 잘 지냈지. 그런데 말이야. 말자는 선우를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을 짓습니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 같아. 조심해야 해. 선우와 정연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말자의 말이 치매로 인한 착각인지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날 밤 정연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오죠.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말자가 외출복을 입고 나가려는 참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어디 가시려고요? 말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치매 환자의 표정으로 돌아갑니다. 화장실 가려고요. 화장실은 저쪽이에요, 어머니. 정연이 말자를 방으로 데려가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커져갑니다. 비밀번호가 어떻게 풀린 건지, 그리고 말자가 정말로 화장실을 찾고 있었던 건지 말이죠. 다음 날 새벽 정연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말자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 아직 말자가 잠들어 있을 시간입니다. 정연은 조용히 말자의 방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깔끔하게 개져 있고 말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였죠. 어머니, 정연은 급하게 집안 곳곳을 뒤졌습니다. 화장실, 거실, 부엌까지 모두 확인해 봤지만 말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확인해 보니 비밀번호가 풀려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제 저녁에 다시 설정해 놨는데 말이죠. 정연은 급히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지만 그것보다 더 차가운 건 마음속의 불안이었습니다. 78세의 치매 환자가 새벽에 홀로 거리를 돌아다닌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거든요.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정연은 큰 소리로 말자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나서야 정연은 고급 빌라 단지 앞 벤치에 앉아 있는 말자를 발견했습니다. 말자는 신문을 펼쳐놓고 꼼꼼히 읽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는 78세 노인의 모습이라니 아무리 봐도 자연스럽지 않았죠.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말자는 고개를 들어 정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에는 놀라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정연이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아, 정연아. 일찍 일어났네. 신문 좀 보고 있었어. 이 새벽에 신문을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말자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앞에 있는 고급 빌라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집 보여? 저것도 내가 손본 거야. 10년 전쯤이었나? 정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말자가 가리킨 빌라는 이 동네에서도 가장 비싼 곳 중 하나였거든요. 평당 가격이 억 단위를 넘나드는 곳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손을 봤다는 게 뭔 뜻이에요? 아니야, 착각했나 보다. 나이 먹으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네. 말자는 금세 다시 흐릿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연은 방금 전 말자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연은 계속 말자를 살펴봤습니다.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훨씬 안정적이었고 길을 잃어하는 기색도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정연보다 더 확실하게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정연이 말자를 방으로 모시려 하자 말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연아, 혹시 집에 부동산 서류 같은 거 본 적 있어? 부동산 서류요? 무슨 서류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말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연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날 오후 선호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정연은 선호에게 새벽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엄마, 할머니 치매 증상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니? 일반적인 치매 환자들은 길을 잃어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데 할머니는 너무 또렷해요. 특히 부동산 얘기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선호의 말에 정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정연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엄마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고급 빌라. 제가 한번 알아봐도 될까요? 왜? 경찰 시험 준비하면서 각종 사건 사례들을 많이 접하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날 저녁 선호는 인터넷으로 그 빌라 단지에 대해 조사해 봤습니다. 검색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지난 10년간 그 빌라 단지에서는 크고 작은 부동산 분쟁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특히 눈에 띄는 건 허위 분양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10년 전 한 부동산 업체가 가짜 분양권을 팔아 수십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 있었는데 정작 주모자는 잡히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선우가 정연에게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기사에는 실버 사기단이라는 표현도 나와 있었습니다. 노인들을 이용해 부동산 사기를 벌이는 조직이라는 뜻이었죠. 설마 할머니가 이런 일과 관련이 있다는 건 아니겠지? 정연은 반신반의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정연은 잠든 척하며 말자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어서자 말자가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전혀 다른 옷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구두까지 신고 있었거든요. 말자는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정연은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말자가 나간 후 정연은 조용히 말자의 방에 들어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정연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 매매 계약서, 그리고 여러 은행의 통장들까지 모두 말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서류들이 진짜라면 말자는 결코 단순한 치매 환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첫 번째는 강남구 일대의 토지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매도 일란에는 낯선 이름이, 매수 일란에는 이말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계약 금액은 무려 12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정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남편의 공무원 연금으로 살아온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거액의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건지 말이죠. 두 번째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 은행의 통장 사본들이었는데 각각의 잔고가 수억 원을 넘나들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모두 말자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연이 서류를 정리하려던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넣고 방을 나왔는데 말자가 막 들어오는 참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말자는 잠시 정연을 바라보더니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바람 좀 쐬고 왔어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걱정이 되어서요. 말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연은 방금 전 말자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의심하고 있다는 듯한 시선이었거든요. 다음 날 정연은 선우에게 어젯밤에 발견한 서류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선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할머니를 따라가 볼게요. 따라가다니? 위험하지 않을까? 엄마, 저 경찰 시험 준비하잖아요. 이런 일은 제가 해야죠. 그날 밤 선우는 미리 준비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서 잠든 척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자 예상대로 말자가 조용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말자는 이번에도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화장까지 연하게 해놓은 상태였죠. 치매 환자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선우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말자를 따라갔습니다. 말자는 주저함 없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치 이 길을 수백 번도 넘게 걸어본 것처럼 말이죠. 15분 정도 걸어서 도착한 곳은 예상외의 장소였습니다. 폐업한 찜질방 건물이었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완전히 비어있는 것 같았지만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조심스럽게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지하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하실에는 10여 명의 노인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앉아 있는 말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달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서초구 쪽 분양 사기로 6억, 강남구 토지 거래로
12억을 챙겼어요. 말자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죠.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경찰들이 실버 사기단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다른 노인 중 하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는 완벽한 방패막이 있잖아요. 말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치매라는 방패 말이에요. 설령 들켜도 치매 환자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다른 노인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계산적이고 냉혹한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말자 씨, 집에서 의심받고 있지는 않아요? 며느리가 좀 눈치 빠른 편이긴 해요. 하지만 큰 문제 없어요. 손자가 경찰 시험 준비하고 있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선우는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 더욱 긴장했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경찰 집안이면 더욱 의심받지 않을 테니까요. 말자는 테이블 위에 지도를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다음 타겟은 여기예요. 용산구 한남동 쪽 재개발 예정지입니다. 이미 가짜 서류는 준비해놨고 투자자들도 섭외해놨어요. 얼마나 챙길 수 있을까요? 최소 20억은 가능할 거예요. 한남동이니까 욕심내는 사람들이 많을 테고요. 선우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할머니가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 사기단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온 선우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정의감이 강한 그였기에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를 신고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가족이라는 이유로 눈 감아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선우는 어머니 정연에게 어젯밤에 본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정연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진짜 사기꾼이라는 얘기야? 엄마,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에요. 완전히 정상이었어요. 아니, 정상을 넘어서 너무 영리했어요. 정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이 돌봐온 시어머니가 사실은 거대한 사기단의 두목이었다니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거든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연이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 이말자 씨 댁이 맞나요? 부동산 관련해서 상담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정연은 문 앞에 선 중년 남성을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어제 선우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의심스러웠거든요. 죄송한데요. 저희 시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셔서 부동산 상담 같은 건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중요한 일이라서요. 강남구 쪽 토지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순간 정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남구 토지라니 바로 어제 말자의 서랍에서 본 계약서와 관련된 얘기였거든요. 잠깐만요, 누구세요? 저는 김대성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말자 씨와 거래했던 토지가 문제가 생겨서요. 정연이 대답을 망설이고 있을 때 말자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흐릿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정연은 이제 그것이 연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왔나요? 말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께 부동산 상담 온 분이세요. 김대성은 말자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말자 씨,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작년에 강남구 토지 거래를 했었는데요. 말자는 잠시 김대성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손을 내젓기 시작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누구세요?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할머니, 계약서에 사인하신 게 있잖아요. 그때 12억을 받으셨는데. 12억?
그게 뭐예요? 저 그런 돈 없어요. 말자는 완벽하게 치매 환자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연은 말자의 눈빛 한 구석에서 번뜩이는 경계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대성은 점점 초조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말자 씨, 농담하시는 거죠? 그 토지는 가짜였어요. 저희가 속은 거라고요. 가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연은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시어머니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 다음에 다시 오세요. 김대성은 할 수 없이 돌아갔지만 가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말자 씨, 우리 쪽에서도 할 말이 많아요. 곧 다시 오겠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정연은 말자를 바라봤습니다. 말자는 여전히 흐릿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정연은 이제 속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방금 그분이 뭔 얘기를 한 건지 정말 모르세요? 정말 모르겠어요. 나이 먹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지만 그날 오후부터 이상한 전화들이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이말자 씨 댁 맞나요? 네, 그런데요.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용산구 땅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또 부동산 얘기였습니다. 정연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죄송한데 저희 시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셔서. 치매요? 그럼 작년에 저희와 계약한 건 뭐죠? 분명히 정상적으로 대화하셨는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연은 선호에게 이 상황을 알렸습니다. 선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벌인 일이 얼마나 큰지 이제 알겠어요.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며칠 후부터는 동네에서도 수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어르신이 부동산 사기를 쳤다더라. 몇십억을 가로챘다는데 겉으로는 치매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그런 짓을 했다니. 정연은 마트에 가서도 동네를 걸어도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선우는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시험 준비를 하면서 각종 사건 자료를 찾아보던 중 말자와 관련된 과거 기록을 찾아낸 것입니다. 엄마, 할머니가 이런 일을 한 게 처음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야? 15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주모자를 못 잡았는데 수법이 지금이랑 똑같아요. 선우가 보여준 기사에는 노인 가면을 쓴 부동산 사기단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치매를 가장한 노인이 사기를 저질렀다는 내용이었죠. 그럼 할머니가 15년 동안 계속 이런 일을 해온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날 저녁 정연은 말자와 단둘이 저녁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세요? 말자는 잠시 젓가락을 멈추고 정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정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말자의 눈에는 분명히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빛이 스쳐갔거든요. 정연아, 네 어머니. 세상은 약한 자를 보호해주지 않아.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나쁜 짓도 해야 해. 어머니? 하지만 말자는 다시 흐릿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이 먹어서 헛소리를 하네. 그 밤 정연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 말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말자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연은 휴대폰에 낯선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당신도 이말자의 공범이죠? 우리는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정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자신까지 이 일에 휘말리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말자가 쳐놓은 거미줄이 점점 온 가족을 옥죄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 정연은 하루 종일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마트에 가서도 길을 걸어도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선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 시험 면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진 것도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도덕적 갈등이 심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뭐가? 할머니 일 말이에요. 경찰이 되려는 사람이 가족의 범죄를 묵인할 수는 없잖아요. 정연도 선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끈을 쉽게 끊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해외에 있던 남편 박철민에게서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급히 들어가야겠어. 갑자기 왜? 프로젝트는 다 끝났어? 그게 어머니 일 때문에 연락이 왔어. 정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남편도 말자의 일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무슨 연락? 나중에 집에서 얘기하자. 내일 비행기 타고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정연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정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말자의 서랍에서 발견한 계약서들을 모두 모아서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말자의 방에 들어가 서랍을 열어보니 모든 서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있었던 계약서들과 통장 사본들이 모두 없어진 것입니다. 어머니, 서류들이 어디 갔어요? 말자는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연의 질문에 고개를 돌리며 천진난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서류요? 어제까지 서랍에 있던 부동산 서류들 말이에요. 아, 그런 게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정연은 말자가 자신의 행동을 눈치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증거를 숨겨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 철민이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집까지 오는 내내 말이 없었던 철민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연과 선우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방에서 주무세요. 그런데 당신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철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가 뭘 하시는지 알고 있어? 알고 있다는 게 무슨 부동산 사기 말이야. 정연과 선우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 몇 년 전부터야. 처음엔 나도 모르고 있었어. 그런데 어머니가 내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어. 정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까지 이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니. 그럼 당신도 공범이라는 얘기야? 공범은 아니야. 하지만 막지도 못했어. 왜 막지 못했어? 철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협박했어. 이 일이 알려지면 우리 가족이 모두 망한다고. 특히 선우가 경찰 시험에 합격해도 임용이 취소될 거라고 했어. 선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 그래서 묵인한 거예요? 할머니의 범죄를? 선우야, 너 이해해라. 우릴 이렇게 만든 건 어머니야. 우린 도구일 뿐이었어. 정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당신 정말 실망이야. 그럼 해외 파견도 어머니 일 때문에 피해간 거야? 맞아. 어머니가 시키신 거야. 나중에 필요하면 해외로 도피할 수 있게 미리 인맥을 만들어두라고 했어. 그때 말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또렷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어요? 철민이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말자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만하라고? 철민아, 내가 지금까지 쓴 돈이 어디서 나온 줄 아니? 선호학원비, 정연이 병원비, 모든 게 내가 번 돈이야.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세상이 우리한테 뭘 해줬는데? 평생 공무원 월급으로 살면서 밑바닥 인생 살다가 죽으라고? 말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희는 몰라.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서 너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남의 돈을 속여서 빼앗으면 안 되잖아요. 남의 돈? 그 사람들도 다 욕심쟁이들이야. 쉽게 돈 벌려고 달려든 거지. 나는 그냥 그 욕심을 이용한 것뿐이야. 선우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이에요? 저 경찰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범죄자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말자는 선우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경찰? 선우야, 내가 지금까지 쓴 학원비가 얼마인지 아니? 그 돈 다 내가 사기쳐서 번 거야. 내 꿈도 내 범죄로 이루어진 거지. 선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연이 문을 열어보니 경찰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말자 씨 계신가요? 부동산 사기건으로 조사하러 왔습니다. 정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말자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버린 후였습니다. 철민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선우는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시어머니가. 하지만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수색을 시작했을 때 그들이 찾던 증거는 이미 모두 사라진 후였습니다. 말자는 미리 모든 준비를 마쳐놓은 상태였습니다. 경찰 수색이 끝난 후 집안은 폐허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한 경찰들은 말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말자는 완벽하게 치매 환자 연기를 해냈습니다. 저 누구예요? 여기가 어디죠? 무서워요. 말자는 정연의 손을 꽉 잡고 떨었습니다. 연기라는 걸 알면서도 정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속일 수 있다니 말이죠. 경찰들이 돌아간 후 집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철민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고 선우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정연은 말자의 방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까 했지만 이제는 말자가 무서웠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과 계산적인 말투가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정연은 잠들 수가 없어서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말자의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말자가 침대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가슴이 아파요. 정연은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실로 가는 길에서 말자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 괜찮아요. 병원 가면 나을 거예요. 하지만 말자의 중얼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넌 나처럼 살지 마라.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는 심장에 무리가 온 것 같다며 며칠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말자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다 내가. 정연은 간병을 위해 병실에 남았습니다. 말자가 잠든 사이 정연은 말자의 가방을 정리하려다가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쳐보니 1975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자의 젊은 시절 일기였던 것입니다. 1975년 8월 15일. 오늘 집이 철거되었다. 도시개발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내쫓았다. 보상금이라고 준 돈은 새 집 살 돈의 반도 안 된다. 시아버지는 화병으로 쓰러지셨고 남편은 술만 마신다.
정연은 놀랐습니다. 말자의 젊은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1976년 3월 2일, 남편이 술에 취해 계단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났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 철민이는 겨우 10살인데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정연은 말자의 절망적인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1977년 5월 10일, 일자리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다녔지만 아무도 홀어머니를 고용하려 하지 않는다. 철민이가 엄마 배고파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진다. 그리고 몇 페이지를 더 넘기자 변화의 시작이 나타났습니다. 1978년 12월 24일, 드디어 방법을 찾았다. 김 사장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일을 가르쳐 줬다. 처음엔 정당한 중개업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1979년 6월 15일, 첫 거래를 성사시켰다. 양심의 가책이 들지만 철민이 학용품을 사줄 수 있어서 기쁘다. 세상은 약한 자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나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정연은 마지막 문장에서 멈춰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제 말자가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일기를 계속 읽어보니 말자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1985년 4월 3일, 철민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등록금 마련을 위해 이번에는 좀 큰 거래를 해야겠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자의 일기 내용은 점점 냉정해져 갔습니다. 1992년 11월 8일, 오늘도 성공적인 거래였다. 이제는 죄책감도 별로 들지 않는다. 어차피 속는 사람들도 욕심 때문에 속는 것이다. 나는 그저 그들의 욕심을 이용할 뿐이다. 정연은 일기를 덮었습니다. 말자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점점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말자가 깨어났습니다. 정연이 곁에 앉아 있는 걸 보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연아, 고생 많이 했구나. 어머니, 몸은 좀 어때요? 말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리고 정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연아, 내 일기 봤지? 정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들킨 것입니다. 어머니, 괜찮아. 오히려 다행이야. 너한테 들키고 싶었는지도 몰라. 말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 하지만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어머니. 하지만 변명일 뿐이야.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리고 그 때문에 너희들까지 고생시키고 있으니까. 정연은 처음으로 말자의 진심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그만하시면 안 돼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어. 내가 벌인 일이 너무 커. 이제는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 돼. 왜요? 사기단의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말자는 정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연아, 한 가지만 약속해줘. 선우만큼은 이 일에 휘말리지 않게 해줘.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환자분이 쉬셔야 해요. 정연이 나가려 할 때 말자가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연아, 네 어머니. 고마웠어. 정말로. 정연은 병원을 나서면서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말자를 미워해야 할지 동정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정연은 선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말자의 일기를 통해 알게 된 사실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선호야, 할머니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하지만 이제는 너무 깊이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 선호는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경찰 면접을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정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결정했어요. 뭘? 찜질방 지하실 위치를 경찰에 알려줄 거예요. 정연은 놀랐습니다. 선우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니 말이죠. 정말 괜찮겠니? 할머니가. 엄마, 제가 경찰이 되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묵인한다면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범죄를 단죄할 수 있어요? 선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우야, 내 인생이 엄마, 할머니가 벌인 일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이걸 막는 게 먼저예요. 그날 저녁 선우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기 관련해서 제보할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실버 사기단의 은신처를 알고 있습니다. 폐업한 찜질방 지하실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어요. 선우는 정확한 위치와 시간까지 알려줬습니다.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모인다는 사실도 함께 말이죠. 전화를 끊고 나서 선우는 정연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이 수요일이에요. 경찰들이 급습할 거예요. 할머니가 그 자리에 있을까? 아마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그 조직의 리더니까요. 다음 날은 선우의 경찰 면접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우의 마음은 면접보다는 그날 밤에 있을 일에 더 쏠려 있었습니다. 면접에서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경찰이 되려는 이유가 뭔가요? 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옳은 일이라면 끝까지 해내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선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얘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진심만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일이 진정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야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관들은 선우의 답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말자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얼굴빛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집에 있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머니, 좀 더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괜찮아. 집이 편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말자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정연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내가 못난 시어머니라서 며느리 고생만 시키고. 정연은 말자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뭔가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선우야, 너도 고생했어. 할머니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을 텐데. 할머니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라. 할머니처럼 살지는 말고. 선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무엇을 알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자 말자가 일어났습니다. 좀 산책하고 올게. 어머니, 이 시간에 산책은 위험해요. 괜찮아. 가까운 데만 다녀올게. 말자는 평소와 달리 정장을 입고 나갔습니다. 정연과 선우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그 모임에 가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밤에. 네, 경찰들이 급습할 거예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선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제보해 주신 정보로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총 12명을 체포했어요. 할머니, 아니, 이말자라는 사람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조직의 리더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선우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할머니가 체포된 것입니다. 새벽 2시경 정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말자 씨 보호자분이신가요? 잠시 나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연과 선우는 급히 경찰서로 갔습니다. 말자는 조사실에 앉아 있었는데 더 이상 치매 환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또렷한 정신으로 경찰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정연이 유리창 너머로 말자를 바라볼 때 말자도 정연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편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네요. 담당 경찰관이 정연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말자 씨가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지난 15년간 벌인 사기 건수가 무려 50건이 넘어요. 피해 금액만 해도 200억 원이 넘습니다. 정연은 그 숫자에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본인이 직접 자수하겠다고 했어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기려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선우가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이를 고려해서 보호관찰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피해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말자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요양시설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한 법원의 결정이었지만 피해 배상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연은 이제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금융사기 예방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가족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돕고 있었죠. 여러분, 사기꾼들은 우리의 가족에 대한 사랑을 이용합니다. 치매나 건망증 같은 증상을 악용하기도 하죠. 평소보다 이상한 행동을 보이거나 갑자기 부동산 얘기를 자주 하신다면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정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용기 내서 이런 얘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집도 비슷한 일이 있을 뻔했거든요. 정연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선우는 경찰 시험에 최종 합격하여 경제범죄 수사과에 배치받았습니다.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이런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처음으로 부동산 사기 사건을 담당하게 됐어요. 할머니 사건과 비슷한데 이번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아픈 경험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정연은 요양시설에 있는 말자를 찾아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가고 있었는데 말자의 모습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정연아, 왔구나. 정말 고마워. 말자는 이제 더 이상 연기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편해.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지내고 있어. 여기 계신 분들과 얘기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나처럼 각자 나름의 이유로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이 많더라고. 하지만 나처럼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살아온 사람은 없었어. 말자는 정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연아,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나를 돌봐준 그 마음을 내가 너무 더럽혔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런 며느리를 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다행스러운 일이었어. 정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말자의 모습을 보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선우한테도 전해줘.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옳은 선택을 했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연은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우는 할머니의 메시지를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한테 편지 써도 될까요? 그날 저녁 선우는 말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할머니께. 처음엔 할머니가 무서웠고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도 상처받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겠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보여주신 용기,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씀해 주신 것이 저에게는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는 다른 방법으로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손자 선우 올림. 일주일 후 말자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선우야, 내 편지를 받고 한참을 울었다. 할머니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해줄게. 넌 정의로운 사람이 되거라. 할머니는 세상과 타협했지만 넌 그러지 않길 바란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은 길이야.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거라. 할머니가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 사랑한다. 우리 선우야.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연이 센터에서 돌아오자 현관 앞에 배달된 편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말자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 안에는 짧은 메모와 함께 두꺼운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연아,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찾아낸 통장이야. 피해자들에게 돌려줘.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 봉투 안에는 10억 원이 넘는 예금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자가 마지막까지 숨겨뒀던 돈이었던 것입니다. 정연은 즉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자 어머니가 또 다른 재산을 찾아서 보내주셨어요.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담당 경찰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찾은 돈으로 피해자들 대부분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말자 씨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날 저녁 정연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말자가 마지막에 보여준 진심,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정말 변하신 것 같아요. 선우가 말했습니다. 응,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 같아. 비록 늦었지만 말이야. 철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보여주신 모습, 그게 진짜 어머니셨던 것 같아요. 정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거리가 보였습니다. 아무리 긴 겨울이어도 결국 봄은 옵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갑니다. 밤의 여왕이었던 말자는 이제 진정한 평안을 찾았고 낮의 엄마였던 정연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상처를 통해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진 모습으로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